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대치동하고 송도에서 패스플러스 융합 입시연구센터라는 입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헌국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자녀로 두고 계시죠? 그래서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년이라고 하는 2학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2024학년도에 합격을 위한 전형별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2024학년도 입시 변화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부분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수능 중심 전형의 변화를 좀 확인하고, 세 번째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확인했던 변화를 확인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뭘 체킹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한 체크 포인트, 그 다음에 학생부 중심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체크 포인트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좀 준비했던 이벤트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2024학년도 입시 변화의 특징 해가지고 첫 번째 차트,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대한 전형 세부 계획은 아직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해당 학년도에 5월달쯤 돼서 각 대학별로 발표들을 해요. 그래서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2024학년도의 입시는 2023학년도의 입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이건 인터넷에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수시 모집이 전국적입니다. 전국으로 놓고 보면 78%, 정시 모집이 22%에 해당됩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정시가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랬는데 왜 정시가 22%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정시 40% 이상을 유지해라 하는 대학은 전국에 있는 198개 대학 중에 16개 대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데이터 비율을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78%고 정시 모집이 22%고, 이걸 수도권으로 제한해서 놓고 보면 수시 모집이 좀 줄고 정시가 올라가죠. 그래서 수시 모집이 64.7% 정원 대비입니다. 정시 모집이 35.3%를 모집하겠다라는 시행안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형별로 좀 살펴놓고 보면 역시 마찬가지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형별 인원은 역시 마찬가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뒤에 더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자료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의 입시가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부분을 전형별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중심 전형의 변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3학년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비교해 보면 절대평가 과목의 제2 외국어 과목이 포함됐다라는 것 외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조가 도입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이과 통합 과정, 즉 다시 말해서 문이과 폐지 과정에 의해서 국어와 수학 과목이, 국어는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합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공통 과목에서 34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11문항을 출제하게 되어 있고요. 수학은 역시 마찬가지 수1과 수2는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공통 과목에서 22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8문항이 출제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응시할 때는 거의 모든 상위권 대학들이 자연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계를 응시하려고 그러면 과목을 이미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학, 뒤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수학 과목과 자연계를 응시하려면 수학 과목에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과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문이과 통합 폐지라는 의미가 크게 희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게 어떤 과목을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을 때 유리하고 불리할 거냐. 물론 개인 학생의 학업 역량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올해 모의고사를 실시했던 아직 수능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요. 모의고사를 놓고 보면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 점수들은 숫자들은 표준 점수 만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2점,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139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점수에서 똑같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원점수로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표준 점수로 변환되는 점수는 이 정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100점을 맞고도. 다시 말해서 언어와 매체가 학법과 작문보다는 좀 더 어렵지요. 문법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보정점수를 부여하겠다라는 거고 그 보정점수가 3월 모의고사에는 3점 차이, 그 다음에 4월에서는 6점, 6월에서는 5점, 7월에서는 4점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겁니다. 올해 수능도 그닥 그렇게 크게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어 매체 쪽에 국어 과목에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을 발휘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원점수 100점을 맞는 상황에서라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대학에 입학하기에 합격을 위해서는 유리한 조건이 되죠. 대학에서는 물론 하위, 지방 하위,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등급으로 선발하는 학교 또는 백분위로 선발하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만 주로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 합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점수 100점을 맞고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떨어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똑같이 만점을 맞았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과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 경우에 표점으로 한 사람은 3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1점 상간의 합불의 데이터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입니다. 금년도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원점수로 100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는 146점입니다.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이 원점수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는 141점입니다. 그래서 5점 차이가 나는 거죠. 5점 차이가. 그래서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에 응시할 거냐라는 거는 학생의 학업, 국어에 대한 학업 역량을 잘 보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표준편 점수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수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수학이 제일 관건이고 지금 말이 많은데요. 역시 마찬가지 3월, 4월, 6월, 7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미적분과 기하와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물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편차를 줄여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점 정도의 표준 점수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은 6월 기준으로 한다면 미적분을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146점이고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만점, 100점을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는 142점입니다. 똑같이 만점, 즉 100점을 맞고도 표준 점수의 차이는 이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수학도 어느 과목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대부분이 문과 학생들과 이과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나뉘죠.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고 이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서도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 비율을 놓고 보면 거의 80% 중반이 넘어가게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인문계열, 즉 문과를 희망하고 있다는 학생 혹시 계십니까? 금년도 9월 모의평가를 기준해서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수학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미적분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학이 어렵다 싶다, 나한테.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으니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거고요. 수학에 자신이 있으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그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자연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해놨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가지고는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두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계속하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보여드릴게요. 자,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수능 성적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이과니까 자연계열이니까 가형, 전년도까지는 가형, 나형을 선택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가형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 빨간색을 비교해 보시면 100분위가 딱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한 값을 찾았는데 전년도 수능에서 99.172%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1154명이었습니다. 금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보면 근사치를 찾으면 99.164%고요. 거의 근사하죠? 그때 인원이 3,300명입니다. 거의 3배가 늘죠. 이유는 인문 학생들이랑 통합해서 성적을 내다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밑으로 깔리면서 밀어 올린 거죠.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럼 과연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던 이 노란색 선이 1등급 라인입니다. 1등급 선으로 놓고 보면 전년도 수능에서 130점이 1등급 컷이었고요. 그때 인원이 7,066명이었고요. 올해 9월 달에는 133점이 1등급 컷이었고 그때 인원이 16,333명입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죠. 2등급 컷의 근사한 89%를 놓고 보면 수능에서 14,524명이었는데 올해는 40,698명입니다. 9월 모의고사. 그럼 이 9월 모의고사 안에서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의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1등급 안에서, 이 안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입니다. 5%가 안 돼요. 1등급 받은 학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선 인문계 학생들의 가장 관건이 되는 거는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수학 중심 전형의 선택 지정 과목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보면 수학 선택 과목을 지정한 대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자연계 기준입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라고 지정을 한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한, 중경, 외시, 홍동, 건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대학들 56개 대학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자연계, 즉 이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확률과 통계를 지정한 대학이 있어요. 어디? 대구 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한의대를 인문계열에서 뽑는 학교입니다. 다음에 탐구 과목을 지정한 대학을 놓고 보면 과학탐구, 즉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발표된 안에 2015 교육개정안에 의해서 문이과 통합과정에 의해서 발표된 거는 이과든 문과든 학생이 원하면 사탐을 봐도 되고 사탐을 봐도 된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에 이과를 지원하려면 탐구 과목 중에서 반드시 과학탐구를 하세요 했던 대학이 전체 62개 대학입니다. 즉 과탐을 보지 않으면 이과를 지원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반대로 사탐을 지정한 대학 아까 보셨던 이 대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공통점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능을 준비하시는 즉 우리 애는 정시로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한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은 크게 나눠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제 두로 나뉘는데요. 먼저 교과 전형을 좀 살펴보면 2022학년도의 특징이 있죠.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던 대학들이 전부 교과 전형을 신설해서 인원을 대거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올해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뭐 서울대는 원래 교과 전형을 안 뽑았으니까요. 서강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연세대학들이 주요 대학들이 이와 같이 지역균형, 즉 교과 전형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나타나지 않는 대학들 중에서도 수도권 또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을 확대시켰습니다. 근데 이 기준은 2024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폭 또는 어느 정도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수시로 보내긴 할 건데 우린 교과 전형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뭐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은 성적이 내신이 좌우하는 거니까요. 단 추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등수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주의사항은 이따가 체크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최저 학력 기준이에요. 거의 모든 교과 전형들은 왜냐하면 이게 좀 지역적인 편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폄하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그 집단 자체의 학업 역량이 우수한 집단이냐 그렇지 못한 집단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내신 따기에 유불리가 다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은 1.0 보기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어느 부분 지방에 같은 경우는 1.0짜리를 꽤 많이 봐요. 그럼 단순하게 교과 성적만 뽑는다 그러면 1.0이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내신 2.5등급에서 3등급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학들도 그걸 알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필터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의외로 보시면 서울 지역에서 최저를 못 맞히는 학생들이 33.8%입니다. 물론 2020년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최저를 못 맞히는 비율이 41.5%고요. 전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50%입니다. 49.3%.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재학생들이 최저 맞히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하되 내가 정시로 지원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최저를 내가 맞힐 가능성이 높은 과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을 다 하긴 힘드니까요. 그래서 염두에 꼭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는 얘기 대부분의 내용은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에서 다 변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활동 중에서 교과활동 즉 세특입니다. 세특에서의 교과당 500장 그대로 변화가 없고요. 방과 후 활동은 미기재 2023년도에 이미 미기재하기로 되어 있고 2024학년도에서는 영재학급 또는 발명교육 실적 전부 미반영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미반영과 미기재의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미기재란 학교생활기록부에 아예 안 적는 겁니다. 못 적는 거고요. 미반영이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하되 대학의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끔 가서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한다 그랬는데 생활기록부에 썼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미반영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 이것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과 종합의견은 2023년도가 별반 차이 없고요. 동아리 활동이요. 동아리 활동은 2023학년도까지는 연간 1개만 허용을 하고 30자 이내에만 기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이제 조금 계시면 1학년 거 생활기록부를 받으실 거예요. 2월 말까지가 등록, 기간인데, 좀 있으시면 받으실 거고, 2월 달 정도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학생들한테 옷팔자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확인되어지고, 3월 달 가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 받아보시면,
자율 동아리가 2023학년도까지는 한 줄 이렇게 적혀요. 거의 제목만 적히는 거죠. 30점이면.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이 자율 동아리를 아예 미반영합니다. 미반영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은 하되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이건 2023학년도와 동일하고요. 소논문 역시 마찬가지 2023학년도와 동일한데 1학년이니까 지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소논문은 기재가 등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구보고서 또는 탐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합니다. 그냥 혜택 적을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그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소논문의 형태, 소논문은 아니죠. 연구보고서라든가 탐구보고서 주로 수행과제 등에서 발표가 되는데 좀 집중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2학년 과정에 올라오면서부터는 자기의 계열 적합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진로와 연계해서 2학년 과정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뭐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 단 본인의 진로가 봉사와 관련된 진로다. 예를 들어서 교직 또는 뭐 의학 계열 이쪽은 봉사활동을 여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크게 변화 없고요. 2023학년도에서 바뀐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수상실적은 2023학년도까지는 한 학기에 하나씩만 제공하게 바뀌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기록은 하되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반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 역시 마찬가지 2021학년 된 도서명과 저자만 적게 돼 있고 2024학년도에는 미반영되는데 요 두 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특에 대한 평가 비중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개 항목은 세특에서 표현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세특에서 표현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반영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특의 내용이 풍부하게 표현되려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제공하는 데이터를 정말 고퀄리티의 정성을 들여서 제공을 해야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시 학생부의 신경을 너무 안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선생님께서 뭘 적어주실 수 있는 데이터를 내가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많은 서류를 봤습니다만 그냥 블로그에서 긁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선생님이 모르실까요? 보통 한 과목 선생님이 평균 잡아서 5개 반 정도로 수업을 들어가세요. 한 반 평균이 한 30명이라고 잡으면 150명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과제를 내주면 150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블로그를 긁으면, 근데 블로그를 긁어도 좀 뒤까지, 저 뒤까지 가서 좀 찾아서 긁으면 되는데 거의 2페이지 안에서 끝납니다. 그럼 얼마나 중복이 될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평가해 주겠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매우 성실하며 참여도가 높고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럼 평가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양질의 보고서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도 그 과정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실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 특히 과제 보고서에 좀 충실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성적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보시면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만 단순히 여기 석차 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것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반영을 할 땐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수강생 수 이 4가지를 다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전체가. 전체 인원이 50명이다. 50명이면 1등급이 2명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전체 인원이 200명인 학교와 전체 인원이 50명인 학교를 똑같이 1등급을 평가할까요? 2등급을? 2등급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중요합니다만, 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수강생 인원 수를 갖고 같이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걸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자세히 설명을 좀 못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A, B, C로 나오니까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상위권 대학들 모집 요강들 보시면 진로 선택 다 반영합니다. 성적. 그럼 뭘로 반영을 하느냐? 얘와 얘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요. 딱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표준 편차만 제공이 안 돼요. 표준 편차만 제공이 안 됩니다. 등급 A, B, C의 성취도 분포 비율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정확한 데이터는 저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80점 이상을 A, 60점 이상을 B, 40점을 C 이렇게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분포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A가 80% 무슨 얘기인가요? 문제 무지하게 쉽다는 그냥 점수 퍼졌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궁금하시면 고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오픈을 해놨어요. 어떻게 계산했겠다라는 거.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전형들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가 관건인데 수능 중심 전형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이와 같이 6개로 제가 분리를 해와봤습니다. 서울대 정시 선발 평가 방법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수능과 내신 둘 다란 얘기입니다.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60%에 학생부 성적 40%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근데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거의 큰 편차 안 벌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학생부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일반 전형은 80대 2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학생부 관리를 동시에 같이 하는 더 힘들어진 얘기인 거고요.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6개 대학입니다. 정시 선발 인원이 2024학년도부터 모두 다 40% 이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목표 대학 대비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서울대 요거 잘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서울대 이과를 지원하려면 과탐 과목 2를 했었어야 돼요. 2를 반드시 하나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폐지됩니다. 폐지되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조정 점수제로 합니다. 1인 경우, 1, 2인 경우, 2, 2인 경우 그래서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보고도 서울대를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정점수 편차가 아주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과 크게 편차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5번째가 지원계열 과목별 반영 비율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과를 지원하는 경우엔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성대 같은 경우 성균관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수학과 과탐 반영 비율이 두 과목의 반영 비율이 7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어 과목이라든가 이 과목들은 25%에밖에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수학과 과학에서 승부가 나는 거죠. 똑같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내가 유리한 반영 비율의 대학에 지원하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목별 선택 과목의 유분리.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 거냐.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과목도 올해 지금 지구과학 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표점 만점이 72나 7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무지하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66점이 만점인 과목을 선택해서 만점을 맞은 경우와 표점 합이 최고 점수가 73점인 과목을 선택해서 하나 틀린 경우 얘가 붙죠. 어차피 표준 점수로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도 상당히 당락을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 최고로 잘 따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어차피 전교 등수 범위대로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전교 1, 2, 3, 4, 5등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요? 수능 최저 마치기 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적어도 두 과목이 1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할 말 없는 얘기인 거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기재 변경 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기억을 아까 설명드렸죠. 다만 여기서 어떤 걸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건 내 진로에 맞춰서 모든 활동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학생들. 그래서 효율적인 활동을 선택해서 활동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활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부에 표기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어떻게든지 실제로 그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에 있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했던 게 면접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면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정말 그것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좌우할 만큼의 중요한 요소라 그러면 실제로 전형 기간 동안에 많은 숫자의 입학사정관들이 각 고등학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확인하러 다닙니다. 실제로 다녀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부분에서는 면접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잖아요. 학생들이 1학년서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에다 제출했던 보고서들이 있어요. 보고서 또는 과제 숙제한 것들. 그거 파일들 잘 모아놓으라고 하십시오. 학생들 기억 못해요. 물어보면 1학년 때 이거 뭐지? 글쎄 하긴 한 것 같은데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모아놓으라고 하시고요. 네 번째가 학생부 중심 전형의 50% 이상이 학생부 중심 전형이 아까 보신 것대로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실제로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는 필수입니다. 학생부 관리는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흔히 말씀하신 대로 학업 역량, 학인 전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가 기준의 영역은 학업 역량이 가장 높습니다. 학업 역량. 그래서 관련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성적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다예요. 이과는 수학하고 과학이고요. 그래서 관련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열 적합성입니다. 계열 적합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순으로 확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벤트를 좀 마련을 했어요. 원장님 부탁으로. 그래서 저희가 12월 10일이 그 수능 성적표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고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 무료로 컨설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셨던 분에 한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희망 진로 대비 1학년 창체 활동 및 세특을 점검해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분석 후에 적합 지원 전형을 방향성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거 설명을 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적합 지원 전형별 2학년 활동 및 학습 방향 부분까지 이 세 가지 항목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기 센티움 학원에다가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면 저희 사무실의 직원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 넘어갔네요. 초과가 됐네요. 그래서 저는 짧게나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